약간 귀엽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새로 고침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박수 한 쳐. 굉장히 귀여웠죠? 자, 오늘 볼 거는 무엇이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아마 함께 봤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녀석은요. 이 문장 성분을 활용하여 이것이 문장으로 나타났을 적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하는가? 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분석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충분히 차근차근 천천히 완전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무척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30분 정도 기본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나눌 때는요. 기본적으로 혼문장과 전문장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알아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구와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와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이 구와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어지만 공교롭게도 영어를 한 번만 사용할게요. 일단 좀더 사용하도록 할게요. 구는요. 문장 성분이 잘리나? 잘리네요. 문장 성분이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절은요. 문장 성분이 두 개 이상 나오는데 이 문장 성분 두 개가 주어와 수어 관계가 의미상으로나마 남아 있어야 해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의미상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녀석이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 있었을 적에 여기 요 문장이 있었을 적에 여기서 나는이라고 뭐 주어를 해봅시다. 요거를 문장을 분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모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요 문장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무척이나 곤란해지거든요. 그쵸? 나는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났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앞으로 문법 문제를 풀면서 문장의 의미가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서술어가 뭐예요? 당연히 만났다겠죠. 그쵸? 요거를 뭐 V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V는 벌브의 약자로 동사지만 우리나라는 동사 형용사가 뭐 서술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냥 술어를 V라고 쓸게요. 네. 부탁드려요. 이건 저한테 뭐 따지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그럼 이 만났다에 매칭이 되는 주어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서술어를 제외한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거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그럼 이 서술어의 자릿수 만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술어의 자릿수는 총 몇 개예요?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났었다. 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이죠.
만났다. 누가 만났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은는이라는 보조사가 쓰여도 뭐 주어임을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나는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일종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사람인데 이웃 동네 사람이에요. 이웃 동네가 사람을 수식해 줄 거고요. 이웃은 또 동네를 수식해 줄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웃 동네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한 번에 묶어서 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웃 동네 사람,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예요. 그리고 구를 묶는 문제는 문제에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요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사람을 만났다는 하나의 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의 절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문장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제 만난 사람이 무서웠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단 서술어 뭐 있어요? 무서웠다라고 하나 가볼게요. 누가 무서웠어요? 어, 내가. 나는 어제 만난 사람이 무서웠어요. 맞아요? 요거는 지금 들어갈 예시는 좋죠. 준서죠. 나는 어제 멋진 사람을 만났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만났어요. 허술어죠. 누가 만났어요? 나는 만났어요. 뭘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멋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에는 사실 사람이 멋지다라는 문장이 주어가 생략된 거죠. 사람이 멋지다. 사람이 멋지다.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주어 수로. 관계가 이 안에도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일종의 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관형절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조금 쉬운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음, 그 소년이 그녀를 속였음이 온 반에 알려졌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알려졌대요. 어디에요? 온 반에요. 뭐가요? 그 소년이 그녀를 속였음이. 근데 그 소년이 그녀를 사실 속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머, 주어와 수어, 주어와 수어 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다? 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사절,
주어, 절, 주절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자, 요게 구와 절의 관계입니다. 요것까지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혼문장과 견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혼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혼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뜻해요? 혼문장은 주어와 수어 관계가 한 번이에요. 주어와 수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해서 용규는 예쁘다. 대표적인 혼문장. 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용규는 예쁘다.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혼문장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게 혼문장이고 또 용규가 예찬이를 때렸다. 과거형이죠? 자, 지금부터 과거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 다 혼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 다 혼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혼문장은 너무 쉽고요. 이제 두 번째 변문장이죠. 변문장은요. 주어와 수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게 되는 문장을 우리는 변문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변문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른 문장. 이어진 문장과 또 아는 문장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알았냐라는 거냐면은 네, 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어진 문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동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나열, 대조, 대조, 선택 있어요. 나열, 대조, 선택이 대표적이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양보. 네? 양보. 조건, 또, 또, 조건 그리고 목적 이유 있을 거고요. 또 양보 있겠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는 것들이 연결 어미 요걸로 확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결 어미를 대표적으로 나눠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 연결 어미들을 외워서 집어넣어 가지고 파악해 주시는 게 사실 조금 좋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심상에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 아는 문장의 종류로는 뭐가 있어요?
명사절 있고요. 또 부사절 있고요. 또 인용절 있고요. 네, 서술절 있고요. 네, 민규가 얘기한 관형절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들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볼 거냐? 바로 견문장의 아는 문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을 확인하고 대표적인 예시들을 쭉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사절부터 확인해 볼게요. 명사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어, 수어 관계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것이 명사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사가 쓰이는 형태처럼 쓰일 거다 이거예요. 주어, 수어 관계가 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마치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끝에 이 수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수로 부분 이 수로 부분의 끝이 바뀌는 거겠죠. 왜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용돼서 사용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뭐뭐 기 정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뭐뭐 미음이나 뭐뭐 기 정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예요. 한번 같이 예시를 좀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이 쓰이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바로 목적으로 쓰였을 때죠.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명사절 뒤에 뭐가 붙겠어요 주로? 목적격 조사가 주로 붙겠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녀석 기본적으로 뭘로 하면 될까요? 절대로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용규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절대 이게 용규가 오용규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용규예요. 그래서 용규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저는요. 요런 이제 명사 절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자, 이제부터 요거를 아마 보게 될 우리 덕성 친구들도 꼭 알아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명사절 같은 것들을 찾아줄 때는 절 같은 걸 찾아줄 때는 딴 거 말고 전체에서 전체 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장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가장 큰 서술어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서술어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과 보기 편하게 생략해도 되는 수의 성분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이 문장, 이 거짓된 문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서술어는 무엇일까요? 원한다겠죠. 원한다에 밑줄 치고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한다에 해당되는 서술어는 어떤 몇 자리 서술어예요? 두 자리 서술어죠. 뭐랑 뭐가 필요한? 네,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니까요. 그러면 원한다에 해당되는 주어는 뭐예요? 네, 이용규는이죠. 용규는 주어가 되겠죠. 뭘 원해요? 뭐뭐를 원하겠죠. 그럼 가기를 원해요. 근데 집에 가기를이에요. 맞나요? 집에 가다예요. 집에 가다. 누가 집에 가는 거야? 용규가 집에 가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주어가 사실은 이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생략이 된 거예요. 왜요? 똑같으니까.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and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일단 접속사가 없는데 영어는 존재하잖아요. 접속사라는 게. 그 접속사로 이루어진 절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앞절과 뒤에 있는 절이 주어가 같아. 그럼 뒤에 있는 절을 보통 뭐예요? 생략하잖아요. 갑자기 영어 공부 어렵습니까? 왜 그러시죠? 여기 나름대로 상위 20% 이상대 아니에요? 평균 나왔을 때 상위 10% 아닙니까? 왜 반응들이 없죠? 영어는 아닌가요? 거기 영어 1등 있잖아요. 미남. 왜 그러세요? 에? 여기 국어 1등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뭐 국어 1등은 영어를 싫어하나 보죠? 예, 뭐 그래도 대단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근데 용규가 어딜 가요? 집에 가요. 야, 부사가 A인가? 맞지? 빨리 맞다. A 아니야. 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도 일종의 주어와 수어, 즉 문장을 이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용규가 집에 가다에 용규가는 앞에 있는 녀석하고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있는 가다는 뭐뭐 기로 활용이 돼서 를이라고 얘기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명사 절로 쓰였구나. 근데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요거 자체는 목적어로 활용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뭘로 쓰인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주어로 쓰인 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로 쓰인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명사절에 국격조사가 사용된 녀석이겠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는 주격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가, 서, 깨서, 에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격조사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주격조사보다 주격조사를 생략하고 보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은 서술어를 찾아준 다음에 그 서술어의 주어가 뭐가 어울리는지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찬이가 예찬이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음이 속였음이 드러났다. 예찬이가 김예찬 씨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음이 들통났네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래서 우리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뭐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이 전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술어가 무엇입니까?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뭐예요? 진실이 드러났다. 돼요, 안 돼요? 몇 자리 서술어예요? 뭐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어.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여성은 뭐가 있어요? 속였음이 하나 있고요. 왜? 있다. 보어는 아니겠죠? 되다 아니다 없으니까. 예찬이 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드러났다에 매칭 시켜보는 거예요. 예찬이가 드러났다? 뭐가 드러났는데요? 예찬이가 드러났다. 이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예찬이가 드러났다고? 근데 속였음이 드러났다. 오, 뭐가 속였음이요? 예찬이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네요. 그렇죠? 예찬이가 드러났다라고 하나로 치는 것보단 예찬이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요걸로 활용이 된 녀석이 되고 속였다. 속였다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두 자리죠. 내가 너를 속이다. 두 자리네요. 속였어요. 누가요? 예찬이가요. 속였어요. 뭘 속였어요? 자신의 마음을 속였어요. 맞나요? 자신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략해도 되는 수의 성분이니까. 예찬이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어요. 예찬이가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 어머! 주어, 수로 관계가 있네요. 근데 여기 있는 수로가 미음으로 활용된 다음에 이가 붙었으니까 요 녀석은 명사절은 명사절인데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처럼 사용된 명사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간단하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설명을 하다가 뒷파트에 조금 더 어려운 예시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예시들, 혹은 절이 두 개 이상 겹쳐져 있는 문장들을 예시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로 사용된 녀석이겠어요? 바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겠죠.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일 겁니다.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명사들 뒤에 뭐가 붙은 거? 부사적 조사가 붙은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예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어, 어, 민규는 몸을 충전하기에 바쁘다. 민규는요, 동력이 전기로 움직여지는 친구예요. 이민규 씨거든요. 우리 이민규란 친구는 사실 로봇입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충전을 해줘야 돼요. 차별대 서술어가 뭘까요? 수업 미지해요. 바빠요. 누가요? 민규가 바빠요. 뭐 하기예요? 민규는 바쁘다. 일단 한 자리네요. 근데 민규는 뭐 하느라 바빠요? 몸을 충전하기에 바빠요. 민규는 몸을 충전하다. 민규는 몸을 충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 이 안에 있네요. 근데 그 녀석이 하다가 뒤로 활용이 되고. 뒤로 활용이 됐네? 명사절이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 에라고 얘기를 하는 부사적 조사가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선생님, 얘는요, 민규는 몸을 충전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명사절이 뭐뭐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절로 쓰인 녀석이네요. 맞나요? 맞아요.
만약 간단하죠? 이 기본 개념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요. 이거를 주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민규는 바빠요. 민규는 몸을 충분하게 바빠요. 그냥 민규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두셔도 되고요. 요렇게 두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 구분할 때는 편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게 뭐가 됐다 뭐 할다 이거는 그냥 의견 차이 정도라서요. 네.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역시 주영이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알러지가 날 것 같아요 지금. 힘드네요. 네. 자 지우고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뭐 할 거냐면은 바로 인용절 할 거예요. 아니요, 인용절은 빨리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인용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말을 인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엽죠? 인용절이라는 거. 저 친구는 오늘따라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용절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뭘로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문장을 좀 찾아가지고 얼른 볼게요. 거기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친구 적당히 하세요. 용규 화낼 거예요. 자, 직접 인용은 어떻게 만들어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라고. 간접 인용은 어떻게 써요? 뭐뭐고. 근데 요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요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시간 표현이라든가 동결어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조금 빌려 봐야겠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만난 효은이가 어제 도서관에서 만난 효은이가 내일 비가 오겠다고 하면서 내일 비가 오겠다고 말하면서 너 내일도 여기에 올 거야?
라고 물었다. 딴 거 말고 요 문장 한번 바꿔볼까요? 간접 인용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내가 내일이겠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만난 애가 내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간접 인용 바꾸면 뭘로 바뀌겠어요? 오늘로 바뀌겠죠. 내가 오늘도 도서관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곳에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곳에 올 거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 이것도 여기 안에 주어 수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인용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요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꾸지 마시고 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제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나왔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 대표적으로 그냥 대등 종속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프린트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대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깐 끊고 10분 쉬셨다가 뭐야, 전화하는데.